특검이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 적용했는데 이 전직 대통령 부인이 뭐 이 상황이 너무 헌정사상 처음인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들 중에 검찰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면 조사거나 방문 조사였고, 출두해서 받은 거는 처음이었고, 구속도 처음이고, 이제 기소도 처음이고, 헌정사 처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새롭지도 않은데요. 이제 뭐 재판 가서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지금 검찰 어차피 특검의 수사라는 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해봐야 그게 이제 유리한 그런 이 증거로 재판에서 작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약간 좀 대응이 다르죠. 거긴 아예 일종의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거고, 이제 법률적 다툼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김건희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눈여겨 본 게 뇌물죄 기소를 안 하고 알선수재,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네요. 처음에는 이제 뇌물죄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기사들이 꽤 많았는데, 사실 뇌물죄는 법리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고, 그거에 대한 공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 공동체론 같은 걸 적용을 해야 돼서 복잡하니까 네. 그렇지 않고 알선수재로, 즉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금품이나 금전을 받고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뭘 알선하려고 했다. 요 혐의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특검이 이제 요걸 요 사이에서 고심을 하다가 형량이나 이거 처벌은 뇌물죄가 훨씬 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칫하면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알선수재로 바꾼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뇌물죄를 적용시킬 만한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통령 부인으로서 너무 존재감이 부각되는 데다가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부 총질로 매도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을 엄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 특검이 기소한 것에 대한 김건희 씨 입장 전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김건희 씨 변호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 중에 겹치는 사람은 없었나요?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있어요. 마치도 웬만한 그 구속 기소된 정치인보다 성명서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 고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검사들이 완전히 결론을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묵비권 쓰겠다 해서 진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또 교도관님들, 변호사에게 감사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거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김건희 씨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형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 계산 내지는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씨 측 입장 전문이 나왔는데 뭐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을 하지 않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뭐 저수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 수사가 상당합니다. 특히 그 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견디겠다 이런 수사는 거의 시예요. 그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치인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을 표한 것 같고 비교적 더 담담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뭐랄까 더 대범하다 그럴까 그런 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그 태도, 특히 뭐 속옷 저항 이런 게 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입장이 다르죠. 김건희 씨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 최대한 본인 그 혐의를 다투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형량도 줄이고 어쨌든 법적 대응을 열심히 해보겠다. 요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재판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3가지 혐의에서 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혐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이 애초에 16가지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데 그러면 계속 그 혐의들이 추가돼 가지고 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추가로 기소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이제 인지되는 그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보면 이제 메가매직을 전방위적으로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희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로봇계 뭐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들어와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수사도 한편에 진행 중인데 그것도 아직 뭐 밝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황으로 봤을 때 앞에 이제 뭐 목걸이, 시계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또 있잖아요. 본인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상관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첩첩산중이다. 김건희 씨 지금 상황이. 본인은 저렇게 뭐 대범하게 뭐 그 가장 어두울 때 뭐 빛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피님이 달빛 커플이냐. 윤 전 대통령이 그 입장문에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어두운 밤의 달빛이고 달을 참 좋아하는 부부 같다 이런 얘기하고 마중물님은 김현철의 달의 몰락 추천한다고 곡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와중에 금거북이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뭐 박수산업의 장돌이 만평에 보니까 술라미드에서 다이아 목걸이에 이어서 금거북이까지 발견한 인디아나 특검이다. 뭐 이런 만평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특검팀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사무실 금고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와 편지를 찾았는데 이 편지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작성한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나토 3종 세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메간매직 정황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편지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 그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제가 장관급이에요. 알기로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러한 그 금거북이 이런 거가 나왔다라는 게 좀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그렇기는 한데요. 과연 이게 지금 물론 그 거북이가 지금 시가로 하면은 700만 원. 10돈이니까 한 양짜리인가 봐요. 네, 한 7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두꺼운 금팔찌 정도의 무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얼뜻 든 순간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장관직을 7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거야말로 박리담회도 아니고 염가방출도 아니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과 함께 도대체 이거 자체로 장관직을 샀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물품이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비윤리성을 또 한 번 마치 또 증명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지금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2대 총장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우파, 특히 우파 중에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해방 전국이라든지 60년대 어떤 그 개발 권위주의 상황에서 스스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 지적과 함께 아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가 지금 뇌물죄 공범이 아닌 알선 수재로 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의혹에 대해서 그 물증이라든지 이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이드로 너무 많은 게 나와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16가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흥분하고 아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 그 불법적인 정권이었구나라고 인식은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검의 미션은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파빌리온 주님은 이게 구지가도 아니고 거부가 뭐 머리를 아니라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이나 나오는 얘기들이 뭐랄까요, 좀 말초적입니다. 금두꺼비 이런 것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쵸. 그 뇌물 같은 거의 대명사처럼 그런 어떤 메타포로 많이 쓰이는데 하필 또 금두꺼비를 받고 그다음에 무슨 뭐 명품 목걸이, 팔찌, 귀걸이, 게다가 명품 뭐 백. 백.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말초적 그 호기심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다가 그 종묘에 가서 그 종묘를 자기 카페처럼 차를 마셨다는 것도 그게 보통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게 이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럼요. 국가문화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 도대체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그것도 정무직 당직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당에 상근하는 직업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챙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상한데 대통령 부인이 그걸 했다는 건 이게 무슨 국정 개입만이 아니라 당무 개입까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공천 개입까지. 그것도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공천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서 어느 자리 가고 싶냐도 뭐 예, 한 써내라고 했다는 세트로 겁니다. 물어봤다는 네, 거잖아요. 써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써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간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건희 씨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뒷전에 있었고 오히려 김건희 씨가 거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국정도 당도. 저는 이번에 그 국가교육위원장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공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어쨌든 이제 회의, 냉소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을 지켜보고 정부를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 뭐 어느 정권인가를 떠나서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냉소 이런 거를 부추기거든요. 아니 매관 매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옛날에나 쓰던 말이잖아요. 조선시대 후기나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21세기에 매관 매직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일인데 그것도 대통령이 부인이 저렇게 원초적인 그런 무슨 뭐 목걸이니 뭐 팔찌니 금두꺼비니 이런 걸 받으면서 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지 이틀 만에 그냥 바로 기소를 한 건데요. 지금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과 정족수 충족 기다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는 CCTV도 확보했다고 밝혔고 한겨레 보도 따르면 송미령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참석 독촉 전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오늘 보도 중에서 포고령 받았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네, 포고령, 그 포고령은 위헌적인 내용들로 가득하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보고도 국무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계엄의 법적 요건을 갖추려고 했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거는 단지 방조 혐의를 저는 넘어서는 적극적 가담이나 뭐 예를 들어 주요 임무 종사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본인은 국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다 도착하기 전에 국무위원회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국무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다 도착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어요. 정족수 채워지니까 그냥 끝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다가 일부 장관들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송미령 장관한테도 전화했고 유인천 장관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정부 청사 폐쇄령이 폐쇄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지휘한 거 아니냐? 모든 정부 청사 기관 폐쇄 지침 내린 걸 한덕수 그 당시 총리가. 그래서 한예종이 있던 학생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어요. 폐쇄했죠. 도대체 한예종을 왜 문을 닫으려고 했던 거냐. 그 지시는 유인천 장관이 한 건데 그 직전에 유인천 장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마치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한 거나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다가 파견 인력 검토를 지시한 거하고 비견될 만한 그런 이제 계엄 임무에 종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특검에서 그 한덕수 총리의 방조 혐의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법원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잖아요. 뭐 답변 진술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진술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심지어는 말을 바꿔가면서 저는 구속 안 되려고 아주 치밀한 전략을 써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봐요. 그분이 이제 김현장 고문을 여러 차례 해서 좋은 변호사들을 써서 그런지 방어 전략이 굉장히 저는 이 치밀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이 안 된 것 같고 특검이 오늘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한 거는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게 별로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과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동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명령을 받아서 시행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상 계엄의 그 선포를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그래도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하고 한 총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CCTV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그 계엄령 선포문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은 포고령까지도 읽었다 하고 또 지금 그 한예종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물론 이제 한예종은 다른 그 대학과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문체부 산하기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내란 특검이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선에 지금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심사를 받을 때 상당히 이실직고하는 그런 전략을 또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 부분 또 먹힌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이미? 네, 불구속 네, 기소했습니다. 네. 네.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정부의 제2인자이고 국정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맥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가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고요. 단지 한마디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이제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게 여권에 유리한 그런 그 결론이 나오면은 경의를 표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자기네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은 뭐 내란 특별 재판부 하고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감추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이런 정치 재판을 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은 좀 하는 그러한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선 주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지. 이걸로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 거야.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48년에 그 비슷한 거 한번 반민특위 때 그랬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양태는 서로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건 있죠. 한덕수 전 총리가 여러 차례 뭐 헌재에서도 그랬고 뭐 국회에서도 그랬고 본인이 한 행동에 의해서 너무 거짓말을 대국민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무 이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뒷주머니 받은 기억이 없고 뭐 뒷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이실직고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특검 가서 아 맞아 나 받았어라고 인정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증거인멸이 아니고 방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증을 한 게 강력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그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부서까지 했다가 수사가 확대되니까 폐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어권 행사로 재판부는 영장재판부는 봤는데 그 점이 좀 석연치 않긴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내란 사건이나 지금 진행되는 특검들의 다른 케이스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한덕수 총리가 총리 측에 그러니까 변호인들을 포함한 방어 전략이 상당했다. 그리고 아마 상당한 전관들이 동원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뭐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도 여러 차례 종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인촌 장관하고 그 나눴다는 통화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던 거냐. 그 뒤에 바로 국무조정실이 이제 청사 폐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지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본인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혐의 보강을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니까 특검이 그게 지금 약간 시간 낭비다. 그러느니 그냥 기소하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 기소하고 재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아예 전략을 좀 수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지나치게 검찰이 과속을 하면 법원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 수사를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 더 나아가서 내란 표결을 그 방해했거나 방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는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잡힌 거예요. 그래서 특검도 지금 한 이제 60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반환점인데 지금까지의 수사를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나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분이 총리를 맡았을 때부터 상당히 일관적으로 비판을 해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50년 관료 여야와 좌우를 막 넘나들면서 이거 했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관운이 좋다라고도 표현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얼마나 처세를 잘했으면 저게 가능할까라고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그 50년 동안 처세의 달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속으로는 판단했을 텐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행태를 볼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을까? 아마 그때도 여전히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그 선에서 이렇게 매끌매끌매끌하게 그랬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아마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거 아닐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그걸 가지고 다투느니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선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어제 권성동 의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권 의원이 연찬에 참석했다가 이 소식 듣고 뭐 바로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SNS에는 당당하게 해명했고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지만 특검이 묻지마 구속영장 청구했다. 정치적 표적 수사지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썼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 영장 청구됐을 때 그걸 비판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킨다 이런 거고 지난번 그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때도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았어요. 본인이 나가가지고 영장실질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회기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오죠. 체포영장이 넘어오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근데 법이 좀 이상한데 그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무조건 일단 국회 표결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래서 그건 거치게 될 거고 당연히 뭐 통과가 되겠죠.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는 이제 권성동 의원은 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신빙성이 있는 게 이 사람 구속됐어요. 네. 정치자금법 불법 불법 정치자금 제공한 혐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구속되면서까지 자백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뭐 사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현금 따발 사진 현금 따발 나오고 사진. 그러니까 문자도 권성동 나왔어요. 의원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찍었던 현금 따발 사진이 나왔고 물증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을 통해서 윤영호 씨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말 맞추기 하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데 권성동 의원의 지금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 혼자 안 죽겠다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뿌리가 흔들린다 이거. 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저거를 이제 선긋기하고 이제 개인의 어쨌든 일탈행위로 그렇게 그 정리를 할지 아니면 뭐 저거에 대해서 권어게인을 외치면서 함께 싸울지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저거 끌어안고 싸우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저 개인 문제다 이러고 선긋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권성동 의원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결국은 가결을 시키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나는 이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어 보이는 거죠. 명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내란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윤 대통령도 찾아가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통일교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의 메시지에는 후보를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메시지도 예. 있었잖아요. 네, 요긴하게 써달라. 그러니까는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당의 후보를 위해 이렇게 이제 주장할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이유 없이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묻지마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 장동혁 대표와 거기 또 굉장히 그 공격적인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할지 오히려 그걸 사람들이 더 주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후보님을 향해서 뭐 요긴하게 써달라고 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효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임기 동안엔 정지됐다가 그 뒤에 시효 가니까 9월 며칠까지인가 아무튼 뭐 시효가 그럴 겁니다. 좀 짧. 예, 오래 남지는 촉박하긴 해요. 않았는데
이제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까지 막 들추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사면초가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은 계속 이제 이걸 야당 탄압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선을 좀 긋지 않을까. 물론 겉으로 레토릭은 뭐 어쨌든 무리한 특검의 수사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거 끌어안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 특정 종교하고 저렇게 밀착됐다. 지금 당사 압수수색도 또 영장을 특검이 청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일교 교인들 집단 입당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압수수색을 특검이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명단 대조를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과 좀 비정상적인 유착관계에 있다는 그런 심증을 갖게 되잖아요. 국민들도. 그게 좋을 게 없죠. 그런데다가 그 특정 종교라는 게 우리 기성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종교하고 저렇게 밀착됐다 그러면 이게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국민의힘에게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네. 레토릭은 당을 탄압하지 말라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고도 치밀한 그런 그 당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구사할 만큼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격적인 최고위원 얘기를 정 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유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박재웅의 한판 승부에 출연을 해서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대통령의 계엄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고 헌법재판소가 계엄권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궤변이죠 한마디로. 그 아무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있다 해도 계엄을 어떤 경우에 선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위헌 불법적 계엄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리고 이제 내란죄로 지금 기소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처지에 무슨 뭐 헌법재판소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둥 하는 거는 그 근거도 없는 궤변을 유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위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저런 입장이 만약에 지도부의 입장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면 그야말로 위헌 정당인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강성 지지층에 이 갇혀서 큰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그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러다가는 진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에서 그걸 자초하는 위헌정당임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들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훨씬 덜어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당이 그렇게 세게 밀고 그리고 여권 지지층의 여론이 그렇게 흐르고 국민들도 야, 저 정도면 저거 용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된다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라도 빨리 좀 현실을 자각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언행, 말도 안 되는 궤변 일부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그걸 결집시키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패널이 김민수 최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 CBS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정말 그 당시 어제의 패널들은 그래도 이제 당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사람들 언론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질문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파당적이지 않았지만 만약에 민주당 패널과 같이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땡큐 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러한 그 어제 최고위원의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3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 더 내려갔다라는 건데 이런 일련의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에요. 개혁신당이 3%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2% 나온 거 제가 맞습니까 지금? 그 보면은 이 국민 여론 특히 중도층을 보면은 정말 누가 지금 그 소위 옐로우 카드를 봐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도 있고 당도 그렇고 보조금 받고 세비 받으면 다 국민 혈세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나. 특히 국민의힘은요. 장동혁 대표가 그 요새 거의 조크처럼 굉장히 유연할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유연성을 빨리 발휘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처음 최고위원 회의할 때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 문제 있다라고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어제 방송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본인이 원하는 패널은 저런 발언을 하는 패널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아니 그거야말로 이제 무지성으로 윤석열을 실드치면서 당을 향해서 총질 정도가 아니고 수류탄을 투척하고 있는 거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지도부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런 발언이나 저런 언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서 더 멀어질 거고 그 장동혁 대표는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본인이 전당대회 했던 발언 수위에서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통합도 필요하고 쇄신도 필요하고 뭐 국민의 신뢰도 다시 필요하고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보수 유튜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내가 당대표가 됐다. 그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막 날아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당의 지도부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선거에 있어서 당의 이제 확장성 뭐 외연 확장 이런 걸 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딜레마예요. 두 개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환기 씨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뭐 단체장도 될 거고 공천도 받을 거고 대통령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막 그 자기를 부풀리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향해서 청구서를 날리는데 거기 빚을 졌잖아요. 그 지지 때문에 본인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 본인이 그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면 바로 돌아설고 바로 공격하고 바로 이제 뭐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냐. 근데 이분이 정치 구력이 짧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구단은 있어도 천재는 없어요. 구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뭐 성찰과 이 내공과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지도부가 굉장히 저 약체 지도부라고 봅니다. 불안불안해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뭐 압도적 승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압도적 승리를 한 것도 아닌데 당에서 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입틀막 하겠다라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입부터 제가 보기에는 입틀막을 해야 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성공하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접권 신청했다고 밝혔어요. 뭐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그 소위 민주주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본인의 의식 구조가 어떤 그 리더 내지는 보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그 각인이 안 됐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견하고 뭐 그 소위 뭐 대통령을 만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이 이제 구체화가 되면은 이게 그 당에 대한 여론으로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제가 더 안타까운 게요. 이미 한 번 있었어요. 2017년 대선 끝나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그 최고위원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또 특히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5.18 망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최고위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 존재감 자체가 없어진 몇몇 최고위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이 심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개탄스러운데 장동혁 대표가 정치 구력은 짧잖아요. 근데 짧은 구력에 비해서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풍향계는 상당히 그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결국은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건데 당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되면은 장동혁의 정치 인생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의 그 지지도를 올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점수를 잘 딸 때 장동혁이라는 그 정치인의 그 존재감이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는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걸 너무나 빨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급변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못해요.